비가 거셌던 어느 날 저녁, 서울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무거운 정적을 깨고 유명 건축가 강민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짧고 건조한 한마디. 아내 윤서아의 얼굴에 스친 것은 당혹감이 아닌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원한다면 좋아요. 그렇게 해요. 너무나도 쉽게 나온 대답.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확인한 그 순간 그는 절망하는 대신 가장 완벽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서아는 몰랐습니다. 방금 내뱉은 그 좋아요라는 대답이 남편이 설계한 거대한 복수극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서는 파멸의 문이었다는 것을. 아내 서아가 안도감에 젖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재로 향했죠. 최고급 원목으로 꾸며진 그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대형 모니터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였습니다. 중앙에는 아내 윤서아와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고 그 주위로 수많은 선과 메모, 날짜, 장소들이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를 설계하듯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중 여러분을 놀라게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의 계획은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박 실장님. 방금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예상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는군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죠. 그 스마트 밴드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선물한 적 없는 고가의 물건이더군요. 위치 추적 기능까지 있는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최진환 대표,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누리테크에 대한 자료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서아의 손목에 채워진 낯선 스마트 밴드였습니다. 단순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민주는 건축가 특유의 치밀함으로 모든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서아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진원 씨. 나 이제 곧 자유야. 민준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진환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내 IT 업계의 신성으로 불리는 누리테크의 대표답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태도였죠. 그럴 줄 알았어, 서아. 이제 내 옆으로 오기만 하면 돼. 답답한 집구석에서 썩기엔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가 세상 최고의 것들만 안겨줄게. 정말요. 그럼 나 갤러리 큐레이터 일도 그만둬도 돼요? 당신 옆에서 당신만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옆에서 보석처럼 빛나기만 하면 돼. 서아는 최진환이 만들어줄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웃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석이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민준의 컴퓨터에 띵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박 실장이 보낸 1차 보고서였죠. 민준의 마우스가 파일을 클릭하자 수십 개의 사진과 문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아와 최진환이 호텔 주차장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 해외로 밀어여행을 떠난 기록,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메시지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이 멈춘 곳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누리테크라는 폴더 안의 기밀 문서들을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파일. 프로젝트명 이카루스. 박 실장님, 이 이카루스 프로젝트는 대체 뭡니까?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니 단순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잠시 후 박 실장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클라이언트님, 그 부분은 단순한 불륜 조사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최진환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비공식적인 자금으로 진행되는 극비 프로젝트이며 관련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상당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복수의 설계도에 새로운 선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에 대한 복수를 넘어 그녀가 선택한 남자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이었죠. 좋습니다. 관련해서 더 깊게 파고들어 주십시오. 특히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정보, 사실입니까? 박 실장이 보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 남자의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누리테크의 전직 RD 팀장. 민준은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최진환 제국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준의 전화 한 통이 복수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간, 윤서아는 지난 결혼 생활의 흔적을 미련 없이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 가볍게 짐을 꾸렸고, 그녀의 발걸음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시그니엘 타워를 향하고 있었죠. 최진환이 그녀를 위해 마련한 새로운 세상, 바로 하늘 위의 궁전이었습니다. 100층에 가까운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순간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밑으로 서울의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최고급 대리석과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그녀를 위한 명품 옷과 가방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진원 씨, 이게 다 뭐예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서아. 이제 이게 당신의 현실이야. 당신은 이런 곳에서 살 자격이 충분해. 돈 걱정, 사람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여기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기만 하면 돼. 서아는 진환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쇼핑하고 대한민국 상위 1%만 참석하는 사교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삶.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화려한 황금 세장 안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을 때, 민주는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초조한 얼굴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누리테크의 전직 RD 팀장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제가 설계해드렸던 양평의 그 집, 아이들이 마당을 좋아하던가요? 민주는 건축가로서 맺었던 과거의 인연을 통해 신뢰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남자는 경계심을 풀고 무겁게 입을 열었죠. SP 오, 강 건축가님. 절 왜 보자고 하셨는지 짐작합니다. SP 오, 최진환 대표. 그 인간은 악마입니다. SP 오, 제가 왜 회사를 나왔는지 아십니까? SP 바로 이카루스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SPEAKER. 이카루스는 주식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SPEAKER.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긁어모으는 괴물이죠. SPEAK.
아래 5. 최 대표는 그 개발 자금을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서 만들었습니다. SP요. 5.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반대하자 온갖 협박을 하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SPEAKER. 5. 제 가족까지 위협했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SPEAKR요. 여기 제가 미친 척하고 빼돌린 증거들입니다. SP-CAR 5. 이카루스의 소스 코드 일부와 최 대표의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SP-CAR 5. 제발 이 증거로 그 괴물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이 증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일 겁니다. 팀장님과 가족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는 USB를 손에 쥐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는 직접 언론에 접촉하는 대신 대학 동기이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지닌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죠. 며칠 후 서아가 VVIP들을 위한 파티에서 샴페인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파티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서아의 휴대폰에도 경제지의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판교 밸리에 들이운 그림자, 유력 IT 기업의 비윤리적 AI 개발과 비자금 조성 의혹. 판교. IT 기업? 설마. 기사에는 아직 최진원이나 누리테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기사가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시각 시그니엘 펜트하우스에서 최진원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을 벽에 집어 던졌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이딴 기사를 터뜨렸어? 당장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파티에서 돌아온 서아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순간 진화는 난생 처음 보는 험악한 얼굴로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꺼져.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샴페인의 온기는 사라지고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화려하기만 하던 황금세장은 처음으로 차가운 쇠창살의 감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진환의 분노가 펜트하우스를 뒤흔들던 그 밤이 지나고 더 거대한 폭풍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덮쳤습니다. 민준이 쏘아 올린 첫 번째 신호탄은 예고편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IT 거물의 두 얼굴. 누리테크 최진환 대표. 주가 조작 및 직장 내 성추문 의혹. 이번 기사에는 더 이상 익명의 제보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탐정이 수집한 최진환의 추악한 사생활과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성희롱 의혹까지 추가된 것이죠. 이카루스라는 프로젝트의 실체와 최진환이라는 이름이 연결되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반응했습니다. 증권가 전광판은 온통 누리테크의 하한가를 알리는 파란불로 가득 찼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누리테크의 주식은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억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죠. 국내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실리콘밸리의 큰손이었던 해외 투자사들은 즉시 자금 회수를 선언했습니다. 누리테크 사옥 로비는 순식간에 취재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은 회사를 빠져나가려는 최진환에게 필사적으로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비켜. 할 말 없어. 다 비키라고? 그가 이성을 잃고 기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장면은 그대로 생중계되었고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뉴스를 보던 서아는 그의 흉흉한 기세에 겁을 먹고 다가갔습니다. 진헌 씨, 괜찮아요? 기사, 그거 다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든 해명해야. 괜찮아 보여?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를 여기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네가 불행을 몰고 온 거야. 이 재수없는 년.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 누구한테 말했어? 내 경쟁사놈들이 보낸 스파이라도 돼? 대체 누구한테 뭘 흘린 거냐고? 아파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시끄러워. 진화는 옆에 있던 수억 원짜리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그의 폭력적인 모습 앞에서 그녀가 꿈꾸던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란이 TV 화면을 통해 중계되는 것을 민주는 자신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로 발신인이 없는 작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금고 열쇠 하나와 서울의 구도심에 위치한 한 은행의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열쇠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복수 설계도에 없던 미지의 변수. 하지만 그의 입가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요새에는 숨겨진 문이 있는 법이니까요. 다시 폭풍의 중심인 펜트하우스. 진화는 서재에 틀어박혀 미친 듯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서아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케이맨 제도의 한 은행으로 거액의 자금이 이체된 내역과 그의 이름으로만 예약된 싱가포르행 편도 비행기 티켓이 떠 있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약속들, 세상 최고의 것을 안겨주겠다던 달콤한 말들이 거짓말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죠. 말도 안 돼. 혼자 도망갈 생각이었어? 그럼 나는 그냥.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진환이 말하던 세상 최고의 것들 속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은 그의 성공을 장식하는 트로피였을 뿐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버려질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설명해봐요. 혼자 도망치려는 거냐고.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는 서아의 손가락을 본 진화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공허했죠. 아, 그거? 이제 알았나? 멍청하긴. 내가 정말 너 같은 걸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 갤러리에서 그림 좀 본다고 교양 있는 척은. 넌 그냥 내가 잠시 갖고 놀던 장난감이었어. 예쁘고, 말 잘 듣고, 과시하기 좋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버리는 거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 네가 남편 버리고 나한테 올 때부터 이런 결말은 예상했어야지.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서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죠. 이거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하늘 위 궁전에서 쫓겨난 서아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굴욕감과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남자가 설계한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녀의 추락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난 서아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거대하고 차가운 미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발밑에 있던 세상은 이제 그녀를 집어삼킬 듯 낯설게만 보였죠. 비에 젖은 청담동 명품거리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손에 쥔 몇 푼 안 되는 돈은 금세 바닥났고 믿었던 카드들은 편의점에서조차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졌고 그녀를 부러워하던 지인들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값싼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참함과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코 다시는 누르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로 강민준의 번호였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낯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서아. 그 시각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평온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이나 분노,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알아. 무슨 일이지? 저,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함께한 세월? 그 세월 동안 내 돈으로 그 남자를 만나러 다녔던 시간을 말하는 건가? 쫓겨났다고? 그럴 줄 알았어. 모든 게 내 설계도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설계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차갑고 잔인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건축물의 구조를 설명하듯 자신의 복수극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최진환에게 선물 받았던 그 스마트 밴드. 참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지. 하지만 진짜 기능은 당신의 모든 동선을 내게 보고하는 거였어. 당신이 어느 호텔에서 그를 만나고 어느 레스토랑에서 사랑을 속삭였는지 전부. 설마, 당신이. 그래, 내가. 당신의 불륜을 처음부터 지켜본 탐정,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그의 전직 연구원, 그리고 언론에 터져나온 기사들까지. 전부 내 작품이야. 난 당신과 최진환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전부 계산하고 있었어. 당신들이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뜻이지. 아, 그리고 중요한 걸 빼먹었군. 당신과 최진환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어. 증거는 차고 넘치더군. 특히 당신이 내 취향이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해 그 남자와 웃으며 통화하던 녹음 파일 아주 마음에 들어. 배심원들도 좋아할 거야. 당신이 친절하게도 전부 제공해줬으니까. 서아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진환 씨는 무너지지 않아요. 당신 따위가. 아, 최진환 말인가? 그도 곧 끝날 거야. 얼마 전 내게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하나 도착했거든. 아주 흥미로운 선물이었지. 최진환에게 원한을 품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모양이야.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금고 열쇠를 손가락으로 툭 튕겼습니다. 그 소리가 수화기 넘어 서아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 열쇠, 최진환의 비밀 금고 열쇠더군. 누군가 그의 몰락을 간절히 바랐던 모양이야. 그 안에는 그의 모든 돈 세탁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 물론
지금쯤 그 자료들은 검찰청 특수부 검사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겠지. 게임은 끝났어, 서아. 체크메이트야. 수화기 너머로 서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이 자신이 버린 남자였음을 깨달은 자의 절규였죠. 민주는 그 울음소리를 잠시 듣고 있더니 건축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듯 나지막이 그러나 잔인하게 마지막 말을 건뷰습니다. 윤서아. 한때 나는 당신을 내 인생 최고의 작품, 가장 완벽한 설계라고 생각했었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믿었어.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든 가장 완벽한 설계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남은 평생 동안 마음껏 감상하도록 해. 민주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아의 절규가 끊긴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그는 그녀의 번호를 미련 없이 삭제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한가은이었습니다. 당신 생각이 나서요. 서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준에게 몰아치던 폭풍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맑고 새로운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와의 전화가 끊긴 후 민주는 한동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당신 생각이 나서요. 서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가은이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를 완성한 건축가는 이제 자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서점 카페. 문을 열자 낡은 책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 그리고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그를 맞았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평온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가은이 책을 읽다 말고 들어서는 민준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지난밤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고요한 힘이 있었죠. 오셨네요. 날이 쌀쌀해서 따뜻한 차 시켜뒀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알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두 사람의 인연은 1년 전 한 고전 문학 독서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후 깊은 어둠 속을 헤매던 민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자 그곳을 찾았죠. 그는 늘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서이자 작가 지망생이었던 가은은 상처를 애써 감추려는 민준의 눈빛에서 깊은 고통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캐묻는 대신 묵묵히 그의 곁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홀로 앉아있는 민준에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해밍웨이는 패배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 썼지만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위로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녀는 언젠가 민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폐허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하기도 해요.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무엇을 새로 지어야 할지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 말은 민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다시 현재의 카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감싸준 민준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소적인 톤이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과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가은 씨. 길고 길었던 설계가. 그런데 막상 다 끝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설계도만 보며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드러낸 그의 나약한 모습에
가은은 무엇이 끝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럼 이제 민준 씨 자신을 위한 설계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건축물을 완성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자신이 머물 공간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폐허와도 같았죠. 하지만 가은의 따뜻한 말은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생각해둔 게 있어요. 강릉 바닷가에 아주 작은 집을 하나 짓고 싶어요.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딱 두 사람이 마주보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집. 민준은 냅킨을 꺼내 들었습니다. 복수의 인물 관계도를 그리던 그 손이 이제는 작고 아늑한 집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활짝 열린 커다란 창문, 천장까지 닿는 책장, 그리고 가은이 글을 쓸 수 있는 작은 책상까지. 그의 펜 끝에서 미래의 행복이 구체적인 형태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창문이 아주 컸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바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원에는 라일락을 심어요, 우리. 라일락이요? 네. 꽃말이 첫사랑,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이래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파도에 씻어 보내고 우리만의 새로운 추억을 그곳에서 만들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집은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만들어갈 기억으로 짓는 거라고. 좋은 말이네요. 그럼 볕이 잘 드는 곳에 작은 텃밭도 만들죠. 가은 씨가 좋아하는 허브를 심을 수 있게. 두 사람은 단순한 집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함께 가꾸어 나갈 공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계산과 증오로 가득했던 민준의 세상이 온기와 희망으로 채워지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돌담길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폐허 위에 서 있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땅 위에 미래의 행복을 짓기 시작한 사람이었죠. 복수를 위한 설계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설계, 바로 행복을 위한 설계도를 그릴 시간이었습니다. 서아와의 통화가 끝난 후 민준의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가은의 메시지를 받고 삼청동의 작은 서점 카페로 향했죠.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가 민준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민준은 깊은 피로감과 희미한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가은 씨. 길고 길었던 설계가. 가은은 무엇이 끝났는지 묻지 않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럼 이제 민준 씨 자신을 위한 설계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라는 폐허 위에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냅킨을 꺼내 작고 아늑한 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아주 작은 집을 하나 짓고 싶어요. 창문이 아주 컸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바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원에는 라일락을 심어요, 우리. 라일락이요? 네. 꽃말이 첫사랑이래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보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증오로 가득했던 건축가의 손이 이제 온기와 희망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설계도는 완성되었고, 이제 행복을 위한 설계도를 그릴 시간이었습니다.